삼국시대를 다룬 역사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꼽히는 삼국사기. 여기엔 한 전쟁의 기록이 남아있다. 수나라의 30만 군대가 고구려를 공격해왔다. 그러나 3개월 후 이 중에 살아 돌아간 사람은 10 가운데 하나둘에 지나지 않았다. 598년 고구려와 수나라 간에 벌어진 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제1차 고수전쟁을 기록한 이 간략한 내용.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 이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598년부터 614년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벌어진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장 16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장기전인데다가 그 규모가 가히 세계대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거대했던 고구려 수나라 전쟁. 그러나 612년 제2차 전쟁이었던 살수대첩을 제외하고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진실 역시 오랫동안 우리의 역사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598년 제1차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양왕 9년 수나라가 30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왔다. 그런데 당시에 이 장마와 질병이 있었고 또 수군은 태풍을 만나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수나라 군대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열에 8, 9이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이 당시의 전쟁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의 전부인데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수나라 이전에도 이 고구려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지만 그 규모는 수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30만의 병력을 동원해서 일으킨 전쟁이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그것도 전투 한 번 치러보지 못하고 단지 자연재해만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열에 8, 9이었다. 아무래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대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는 598년 고구려와 수나라가 맞붙었던 1차 전쟁의 미스테리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은 과연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북경대 도서관을 찾았다. 수나라 시기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현재까지 전해오는 것은 수서와 자치통감 정도.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수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 고구려의 영양왕이 먼저 요서지방을 공격했다는 것이다. 전쟁을 시작한 쪽이 고구려라고 밝혀놓은 중국의 역사 기록.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구려가 수나라를 선제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수나라 시대를 연구해온 왕소부 교수는 당시의 상황을 중국 정세의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한다. (6세기) 후반 중국은 세 개의 나라로 분열돼 있었다. 그런데 북주가 북제를 정복한 뒤 새로이 수나라를 세우고 창업 8년 만에 진나라까지도 멸망시킨다. 400여 년 만에 중국에 나타난 통일왕조. 이것은 그동안 고구려를 중심으로 했던 동아시아의 질서에 새로운 위협을 의미했다. 南昌那个地方在分裂的时期呢，那个地方是一些就是地方政权啊，比如说这个少数民族鲜卑建立的什么
北燕呐、后燕呐都在这个地方统治。那个时候高句丽可是就比他强大呀。比如说这个北燕基本上就是那个北魏要统一的时候，高句丽就把这个军队都到了这个朝阳啊，就是那个，所以说包括你看北边还有就今天靠近内蒙古赤峰地区那个地方的这个契丹人，那基本上都是那个听命于高句丽的，所以那隋朝强大起来，高句丽当然就要跟他发生利益冲突了。 새롭게 세력을 기울여하는 수나라와 전통의 강국 고구려.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이 높아갈 무렵 수나라로부터 한 장의 국서가 날아든다. 수나라의 황제인 문제가 고구려 왕을 신하로 칭하며 수나라에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고구려가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 양 거만한 태도를 취한 이 국서는 사실상 수나라의 선전포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같은 수나라의 행동에 대해 고구려의 입장은 어땠을까? 이에 관해 남아있는 역사 기록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지은 조선 상고사엔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전하는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기원전 597년은 고구려 영양왕 8년이요 수의 문제가 진을 병합하여 중국을 통일한 지 17년 되는 해이다. 수는 이 즈음에 고구려와 자웅을 다투고자 고구려를 지극히 업신여기는 내용의 오만하게 이를 데 없는 글을 보내왔다. 영양왕이 이 모욕적인 글에 크게 노하여 여러 신하들을 모아 회답의 글을 보낼 것을 의논하니 당의식이 이같이 오만무례한 글은 붓으로 회답할 것이 아니라 칼로 회답할 것입니다 하고 곧 개전하기를 주장하였다. 그 국서를 받고 난 후에 고구려 내부에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그 화전양면의 그 논의가 활발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그 일부의 그 대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수나라가 강한 나라로 등장을 했으니 거기에 순응을 해서 이렇게 국채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무인들 중심으로 봐서는 그거 뭐 한번 싸워보는 게 좋다. 우리도 한번 말이지 수나라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수나라의 기세를 꺾을 필요가 있다 하는 그쪽이 더 강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 문제의 국서가 온 이듬해인 598년 고구려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수나라로 진격한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16년 전쟁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 수나라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 고구려는 이를 잘 막아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선제 공격을 통해서 전쟁을 먼저 시작한 쪽은 오히려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문제의 국서가 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이 고구려를 자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고구려 제19대 왕인 광개토대왕 비입니다. 이 비석을 통해서 우리는 고구려 사람들의 당시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왕. 고구려 사람들은 이 광개토왕을 이 왕 중의 왕인 호태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비석을 보면 이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한 이 광개토왕의 업적을 아주 화려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광개토왕을 고구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태왕의 업적은 이 황천에 달하고 또 그 위력은 사해에 떨쳤다. 자, 이번에는 이 함경남도의 한 절터에서 발견된 이 고구려의 금동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고구려 사람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보신 고구려 유물에 나타난 기록들, 태왕, 사해, 천손 이런 말들은 고구려가 천하를 지배하는 중심 국가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구려에 비해서 수나라는 비록 중국을 통일했지만 나라를 세운 지 17년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수나라가 고구려를 신하의 나라로 칭한 데는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런 연유로 해서 고구려가 수나라를 공격을 했던 것일까요? 자, 고구려와 수나라와의 전쟁,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수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출발한 고구려 군대는 요서로 향한다. 목표가 된 지역은 영주, 지금의 조양이었다. 지금은 인구 80만의 작은 도시에 불과하지만 고대의 조양은 여러 나라가 쟁탈전을 벌인 요지였다. 시내로 들어서면 한눈에 띄는 요 탑은 이 지역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조양을 차지하려는 각국의 다툼 속에서 한때 이곳을 장악한 요 나라는 그 기념으로 이처럼 거대한 탑을 세웠다.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였다. 조양이 당나라의 영토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80m 높이의 당탑을 세운 것이다. 이처럼 조양이 중요했던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이권이다. 6세기 무렵 조양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시장이 들어서 있었다. 조양을 차지하게 되면 이처럼 거대한 시장권과 교역권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곳은 동북아시아를 분할하고 있던 각 나라 간의 세력 다툼에서도 중요했다. 특히 고구려와 수나라에 있어서 영주, 그러니까 지금의 조양을 중심으로 하는 요서 지역은 완충지대인 동시에 끊임없는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요서를 장악하는 것이 곧 세력의 확장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진출 내지는 거기는 반드시 장악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거기를 장악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곧바로 그 본토 내지는 내륙이 그 중국에서 원래 고구려도 그렇지만 그 침범 내지는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항상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전략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지를 안 하면 반드시 그거보다 훨씬 더 몇 배의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기를 잃는다는 것은 바로 곧바로 경계선이 더 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출과 그 방어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기는 대단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요서는 고구려의 세력권 아래에 있었다. 597년 수문제가 보낸 국서에도 이 같은 정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다. 당시 요서가 고구려의 영토는 아니었지만 고구려는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말갈과 거란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요서 지방이 고구려의 세력권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 그것은 고구려 성의 존재다. 중국의 사서인 자치통감엔 요수 서쪽에 고구려 성 무려라가 있다고 기록돼 있다. 고구려가 이 성에서 요수를 건너는 자들을 감시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 성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 요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신민시의 한 마을을 찾았다. 고구려 성에 대해 묻는 취재팀에게 주민들은 단번에 위치까지 알려줬다. 주민들의 말을 따라 찾아간 곳엔 과연 뚜렷한 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성벽 위에 올라서면 요하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자칫 통감의 기록의사처럼 유화를 건너는 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历史记载呢，五六罗城呢是在辽水西岸。现在看来呢，这个原来辽河呢离得很近，就在这山的下边东边通过，这个山呢就在那个辽河的西边，所以是根据文献记载，辽水西岸、辽水西呢是正合适，这个位置是确定无疑的。 지금은 군데군데 성벽이 허물어지고 잡초가 우거졌지만 1400년 전 이곳은 요서 지배를 위한 고구려의 거점이었을 것이다. 취재팀이 중국 신민시에서 확인한 고구려성 무려라. 그것은 요하의 서쪽 너머까지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고구려의 흔적이었다. 中国为南北朝分裂的时候，他已经拿到了这个整个辽东啊，辽河以东都是高句丽占领了的地方。那么辽河以西还是就是非高句丽的了，当然也是其他少数民族了，对吧？在这里占领，但是那个时候很弱。我刚才讲了，那么所以说，高句丽等于虽然高句丽没有占领瀛州，但实际上它的势力在这里很大。 그런데 6세기 후반 수나라가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던 요서 지방의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한다. 수나라의 거점이 된 곳은 전략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조양이었다. 583년 수나라는 조양의 소수민족 세력을 토벌한 뒤 영주 총관부를 세운다. 이후에 문제는 넷째 아들 양을 병주 총관으로 임명한 뒤 52주를 다스리게 하고 여기에 영주를 포함시켰다. 수나라 4대 총관의 하나였던 병주의 군사력이 영주 총관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주의 군사력을 키운 것이다. 지금 이미 개전논의가 한참 왕성하고 그리고 군사력 확장 시도가 갑자기 증강하게 된다는 것은 그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저것이 그 타겟이 돌고래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쟁에 저쪽에서 지금 침공해 올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침공해 오기 전에 그 침공해 오는 것을 미리 선제에 제압한다라고 하는 먼저 해서 기선을 제압한다는 의미에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598년 고구려의 영주 공격. 이것은 수나라가 요서의 지배권을 넘보도록 묵고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고구려가 수나라 공격에 동원한 병력은 1만, 그것도 고구려의 정예부대가 아닌 말갈군이었습니다.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런 동원한 병력이 아닌 이 무력 행동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 수나라의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이 고구려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이 수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고구려가 이 영주 지방을 선제 공격한 지 석 달 만에 수나라는 30만 대군을 조직해서 대대적인 이 고구려 원정에 나섭니다. 그야말로 신속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대응이었죠.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하고 또 물자를 조달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612년 제2차 전쟁 때 이 수양제는 고구려의 선전포고를 하고서도 1년이 지나서야 이 실질적인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30만이라는 대군을 일으키는데 불과 석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수나라가 오래전부터 전쟁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나라의 문제는 왜 고구려와의 전쟁을 원했던 것일까요?
중국 섬서성 서안시. 장안이란 지명으로도 불렸던 이곳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역사 도시다. 수천 년간 13개의 왕조가 이곳을 수도로 정의했다. 수나라 역시 이 가운데 하나였다. 1400년 전 이곳 장안에서 수나라를 세운 문제 양견. 장안에서 조금 떨어진 외딴 마을에 그의 무덤이 있다. 언뜻 보기엔 그저 야트막한 언덕 같아 보이지만 그 앞에 세워진 비석은 무덤의 주인이 분명 수문제임을 말해주고 있다. 오랫동안 돌보는 손길 하나 없었는지 무덤 안쪽엔 사람들이 오르내린 길이 나 있었다. 20여 년간 중국을 통치했던 황제의 릉이라기엔 초라한 모습이었다. 분열돼 있던 중국을 400년 만에 통일하는 업적을 이뤘지만 문제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원래 북주의 왕 정제의 외할아버지였던 그는 어린 나이에 정제를 대신해 실권을 휘두르다가 581년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올랐다. 때문에 집권 초기엔 수많은 비판과 반란에 시달려야 했다. 他从他外孙就周敬的北周敬帝手里边夺的权，靠奸诈啊，靠这个就篡权嘛，建立的隋朝嘛。这个说认为他的当皇帝啊来的不正。 자칫 통감엔 문제의 등극 과정에 대한 당시의 평가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황제는 본래 공덕이 없는 사람으로 천하를 사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문제는 신하들에게조차 황제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 대부분이 북주 왕조에서 문제와 같은 서열에 있었기 때문에 반감이 더욱 컸던 것이다. 당시 수나라의 명문 귀족 양소는 공공연하게 자신을 천자로 칭했다고 전한다. 당시의 귀족들 간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황제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다. 때문에 문제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통일 왕조의 위엄을 과시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장안에 새로운 성을 건설한 것도 이 같은 노력의 하나였다. 581년 수나라를 세우고 중국을 통일한 문제는 수도를 장안으로 옮긴 뒤 성을 쌓았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장안성인 대흥성이다. 主要原因有这样几点：一点，他认为他取代北周啊是一场革命，所谓革命就要革元和换都，重新迁都，这是一个原因了。再一个，他这个人呢雄才大略呀，要志在统一全国。他原来呢在北周时候曾经封过大行宫，他要使国家兴旺发达，要统一全国。 因此，必须与他有相适应的一个都城，这是第二个原因。 또 문제는 594년 30권에 이르는 황수영 감지를 편찬하게 한다. 황수영 감지는 민간 가요와 불경 등에서 신왕조의 정통한 논리를 추려 모으고 수나라의 정치적 이상을 집약해 놓은 책이었다. 왕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문제가 택한 또 하나의 방법은 대외원정이었다. 수나라를 세운 이후 문제는 돌궐, 거란 등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다. 전쟁을 통해 왕조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망을 얻고 신하들을 통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같은 대외원정 사업의 마지막에 고구려가 있었다. 수나라의 중국 통일 전까지 동아시아 최대의 강국으로 군림해온 나라 고구려를 정복한다면 수나라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할 수 있을 터였다. 所以我觉得，高句丽当时还是相当强大的。可以说，如果不是发生直接冲突的话，在这个地方，高句丽突厥那个时候已经不行了，突厥臣服了那个啥，就是唯一剩下能和这个隋朝抗衡的一个力量，能对抗他，没有臣服他的力量。 이 같은 분위기에서 수나라와 고구려의 일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598년 6월 고구려가 영주를 공격한 지 석 달 만에 수 문제는 넷째 아들 양과 개국공신 고경 등을 지휘관으로 하는 대규모 원정군을 조직한다. 병력의 수는 무려 30만. 국력을 총동원한 대공세였다. 원정군의 규모와 지휘관의 면면만 보더라도 이 수 문제가 이 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 고구려를 침으로써 통일 왕조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했던 이 수 문제의 야심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수나라 군대는 10 가운데 8, 9이 죽었을 정도로 큰 패배를 안은 채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삼국사기나 또 수서와 같은 이런 역사서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장마와 전염병, 또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었고 또 이 때문에 수나라 군대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당시의 기록은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때문에 이 전쟁에서 수나라가 패한 것은 고구려와의 전투가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믿어져 왔었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요? 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지은 이 조선상고사, 이 책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구려와 이 수나라 군대는 분명히 전투를 벌였고 이 강희식이란 장군이 고구려 군대를 지휘했다는 것입니다. 단재는 이 내용이 대동운해 또 서곽잠록 등의 역사서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 이 책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진위를 두고 엇갈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간 전해져 오던 역사의 기록과는 완전히 다른 이 조선상고사의 내용, 이것은 과연 사실일까요? 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선 이 강희식이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실존 인물이고 이 고구려군의 장수였다면 이 조선상고사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제비 강자를 쓰는 성씨는 진주 단일본이다. 그렇다면 진주 강씨의 족보에서 강희식 장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진주 강씨 중앙종회를 찾았다. 뜻밖에도 종친회 사람들은 모두가 강희식 장군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바로 진주 강씨의 시조란 것이다.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시조 할아버지는 고구려 영양왕 때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이미관에서 무찔른 고구려의 명장이면서 훌륭한 장군의 후손이라고 저희들 계속 듣고 자랐습니다. 1685년 조선 숙종 때 만들어졌다는 남한보. 진주강씨 집안에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족보다. 여기 지금 강희식 장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 강희식 장군께서 여기엔 강희식 장군에 대해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예, 제2시조 강희자 식자께서는 고구려를 침공해 왔을 때
병마 원수로서 수나라를 격퇴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병마 원수. 예, 병마 원수시셨죠. 보를 만들기. 남한보의 기록은 조선 상고사의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1964년 그 사이에. 그런데 1964년에 만들어졌다는 진주강시 세보엔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 후손들이 중국에 있는 강희식의 묘소에 참배하고 왔다는 기록이다. 별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별록으로 돼 있는 거는 원수공 할아버지 묘역을 일제 때 1930년도에 이제 선대 어른들께서 봉심을 온 기록을 어딘가에 기록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 별록으로서 요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는 심양현 원수림역 지금의 만주 봉길선 원수림 역전 앞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중국 윤영성의 한 마을. 이곳에 지금도 강희식의 묘소가 남아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강희식 장군의 실체를 밝히는데 더없이 귀중한 근거가 될 것이다. 취재팀은 심양대 역사학과 김규천 교수의 도움을 받아 강희식 장군의 무덤을 찾아보기로 했다. 오래전부터 강희식 장군에 대해 연구해왔다는 김규천 교수. 그의 안내를 따라 찾아간 곳엔 거북 모양의 묘비 좌대가 하나 있었다. 그때만 해도 여기에 비석이 있어가지고 밭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북 좌대. 원수 강공지 총이라는 글자를 쳐서 이렇게 샤. 여기엔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보이지 않았다. 과연 이곳에 강희식 장군의 무덤이 있었던 것일까? 진주 강시 세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다. 여기엔 강희식 장군의 무덤에 병마 원수 강공지 총이라 쓰여진 비석이 있었다고 적혀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비석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세정부가 난 후에 여기를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부 다 농토가 된 후에는 그 비석이 이제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비석 씌운 요 규좌대만, 거북이 좌대만 남아 있습니다. 무덤이 있는 땅을 개간한 것은 50여 년 전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마을의 노인들은 무덤의 존재를 알고 있지 않을까? 3대째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구어차이칭 노인을 찾았다. 그럼 거기 비석은 있는 건 보셨는지? 그는 어릴 때만 해도 고구려 무덤과 비석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什么时候看过啊？你最少我去有几回了啊。最小的时候什么时候？最小时候也10来岁了，10来多岁，是记事了啊。你那时候那再早，那都是那个长的草，这个树林树。老爷说过那地儿，说有高陵墓，高墓，那回事。哦，听说过什么？您再讲一遍。就说高陵坟，这叫。 거북 좌대가 있는 마을은 고려 영자촌 원수림이라고 불린다. 고려영이란 고구려 군영이란 뜻이다. 게다가 원수림이란 지명은 강희식 장군의 직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병마 원수와 묘하게도 일치한다. 1400년 전 수나라의 30만 군대와 싸웠던 고구려 장군 강희식. 그는 정말 이곳에 묻혀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정황은 그런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희식 장군의 무덤을 찾아 중국으로 간 취재팀이 이곳에서 확인한 그의 흔적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였다. 그런데 얼마 전 취재팀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경북 예천의 예천 권씨 종택에 강희식 장군에 대한 중요한 사료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참 소원 선조께서 편찬하신 이제 대동 운부군호 모판입니다. 모판인데 20책, 20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요새 현대어로 말하면은 백과사전이 되죠. 여기 초고보입니다. 요걸 가지고 좀 모판인데 여기 이제 영인본이고 저건 이제 조선 선조 때 학자인 권문해가 1589년에 편찬한 대동 운부 군호. 단군 이래 선조 때까지의 역사, 지리, 인물 등 여러 분야를 총망라해 운별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진주광씨 진주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희식 장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암호위 백마원소. 진주 강씨 남한보보다 100년이나 앞서 만들어진 대동운부 군옥에서 강희식 장군의 이름과 활동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경남 진주의 봉산사. 강희식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고려 때 만들어졌다는 사당이다. 이곳에선 매년 4월 후손들이 모여 강희식 장군의 추모제를 지낸다. 598년 수나라의 30만 대군을 상대로 싸웠던 고구려의 병마 원수 강희식. 역사는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존재했던 고구려의 장군이었다. 수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고구려의 장군 강희식. 그가 이 수서나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서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것이 중국의 춘추필법, 다시 말해 중국의 불리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역사 기록 방식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와 같은 역사서들은 수나라의 패배를 숨기기 위해서 자연재해를 핑계 삼았고, 삼국사기는 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강희식 장군의 이름이나 또 그가 지휘한 전투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일까요? 598년 고구려와 수나라가 맞붙었던 제1차 전쟁은 과연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중국 북경의 남부, 양자강과 황하를 잇는 대운하의 끝엔 탁군이라 불리는 지역이 있었다. 바로 이곳이 고구려 정벌의 출발지였다. 598년 수문제가 고구려 원정에 나설 때도 전국 각지에서 소집된 군사들이 운하를 타고 이곳 탁군으로 집결했다. 당시 수나라 군대의 원정길은 두 갈래. 한왕 양과 왕세적이 지휘하는 육군은 탁군에서 임유관을 지나 요하 쪽으로 향했고, 주라후의 수군은 동래를 출발해 평양성으로 향했다. 그 두 개의 그 방향으로 오는 육로군과 수로군이 전술적으로는 그 나눠서 진격을 해서 병력을 합해서 공격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그 육지로 그 보급품을, 식량이나 보급품을 수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으로 수송을 해서 중간에 합류해서 진격하는 이런 식의 그 공격 방법을 통상 취합니다. 그래서 수나라도 역시 고구려를 침공할 적에 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동래를 출발한 수의 해군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 자치 통감은 그 이유에 대해 태풍을 만나 많은 배가 침몰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조선 상고사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 수의 군량 보급 작전을 미리 간파한 강희식 장군이 수군을 이끌고 바다로 나가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이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여기저기 고구려 해양사를 연구해온 윤명철 교수를 찾았다. 이쪽에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가고 여기는 갈 수가 없죠. 이렇게 고구려 수군의 공격받은 동래를 출발한 수나라의 함대는 왜 중도에서 침몰했는가? 했을 겁니다. 당시 전황으로 봐서. 그런데 그런 기록은 윤 교수는 그 원인을 태풍이 아니라 고구려군과의 전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비사정이 여기 있고 중상구도 일로는 이렇게 해서 어딘가 가다가 못 갔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수나라 해군의 이동 경로다. 동래에서 출발한 수군이 고구려의 평양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묘도 열도와 장산군도 일대를 지나야 한다. 그런데 주라우가 이끄는 수군이 이곳을 통과할 당시에 기후 조건이나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주라우가 이끄는 수군은 사료에 의하면 음력 6월부터 8월 사이에 활동했는데요. 그 무렵에 황해 북부 쪽 요동만과 바라만 일대에서는 태풍이 부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름이기 때문에 파도가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해류가 보통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북상하는 주라우의 수군으로 봐서는 돛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돛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는 그 수심이 매우 얕고 주변 지역에 섬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커다란 바람, 대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수나라의 수군은 주변의 섬들에 얼마든지 피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풍을 만나서 대다수의 군대가 괴멸되었다는 사료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고구려 수군 기지의 존재다. 중국 요령성 금연에 우뚝 솟아있는 대흑산. 이곳 산정상을 길게 휘두른 성벽은 바로 고구려의 것이었다. 지금은 대흑산 산성이란 중국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원래 이곳은 고구려 해양방어의 전진기지인 비사성이었다. 청일전쟁 때까지도 중국의 해군 기지가 있었을 정도로 천혜의 요새였던 고구려의 비사성. 요동 제1의 전망을 자랑하는 이곳에선 요동반도 일대의 바다가 모두 내려다 보인다. 고구려는 이곳 비사성에서 바다를 통해 진격해오는 수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곳 비사성을 기점으로 동쪽 장산군도 일대에도 고구려는 세밀한 해양방어 체계를 구축해놓고 있었다. 지난해 8월 현지 탐사를 통해 역사 스페셜 취재팀은 고구려의 수군기지 역할을 했던 고구려성의 흔적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고구려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고구려촌 해변가. 바다를 향해 튀어나온 이곳을 주민들은 고구려성 산이라 불렀다. 돌로 쌓은 성벽의 흔적이 지금도 뚜렷하다. 이처럼 취재팀이 장산군도 일대에서 발견한 고구려성은 모두 4개. 수나라 수군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는 이처럼 고구려가 만들어 놓은 수군 기지들을 지나야만 한다. 그렇다면 수나라와 고구려, 양국 군대 간의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수나라가 구사한 수륙 양면 작전, 그리고 고구려가 구축한 해양 방어 체제, 그리고 당시 전황,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황해 북부의 해양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조라가 이끄는 수군은 자연 환경에 의해서 괴멸됐을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고구려 해양 방어 체제 내지는 고구려 수군에 의해서 괴멸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수나라의 수륙 합동 작전을 무산시킨 것이다. 수의 육군이 만리장성 끝 임유관을 벗어났을 때 수군은 이미 고구려의 패에 퇴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육군은 배후 지원과 식량 보급이 끊어진 상태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다. 수서의 기록은 당시에 장마와 전염병이 겹쳐 군대의 피해가 컸다고 쓰고 있다. 이것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란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 부경대 환경대기 과학과 변희룡 교수를 찾았다. 이것은 미국 유타 주립대학이 최근 30년간 요서 지역의 강우량을 조사한 것이다. 변 교수에 따르면 이 같은 강우량 통계는 14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이 자료를 살펴본다면 고수 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기상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요서 지역의 장마는 음력 8월이면 완전히 끝난다. 붉은색 표시는 건기를 뜻한다. 요서 지역이 장마권에 드는 것은 6, 7월 2달 정도. 하지만 수나라 군대는 9월에야 고구려에서 물러갔다. 다시 말해 장마가 끝난 뒤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서울의 강수량이 연간 1200mm 정도, 거기 약 1000mm 정도, 1000mm 정도보다 좀 많게 그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강수량 자체는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마 시작 시기도 장마 전선이 남쪽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바레만 리브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늦게 시작해서 일찍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6월달, 음력 6월달은 그 장마철로 보면 되겠고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장마 다 끝났습니다. 음력으로 말했을 때.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수나라 군대는 분명히 고구려와 전투를 치렀을 것이다. 조선 상고사엔 그 상세한 내용이 있다. 수의 군량 보급선을 격파한 강희식 장군은 방어 작전으로 시간을 끌면서 수군이 지치길 기다린다. 장마와 질병에 지친 데다 군량미까지 떨어지면서 수군엔 죽어가는 군사가 속출했다. 결국 수군은 고구려 정벌을 포기한 채 퇴각을 시작한다. 고구려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수나라 군대를 추격해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원정군이 왔을 때 특히 식량 문제 이런 거에 보급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원정군이 최초에 왔을 때는 대개 성을 굳게 지켜서 원정군의 식량 보급 사정이라든지 여러한 그러한 사정이 악화될 때를 기다려서 전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원정군을 공격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해상으로 오는 그걸 차단하고 사실상 수성을 해서 장마라든지 뭐 계절적인 그걸로 인해서 곤궁에 빠진 수군이 퇴각할 때 다시 역습을 하는 그런 식의 작전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조건과 자연재해를 적절하게 이용한 고구려군의 전술에 말려들어 수나라 군대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고 말았다. 고구려를 공격했던 30만 대군 가운데 죽은 자는 열에 8, 9이나 됐다. 제1차 고수 전쟁은 이처럼 수나라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1차 고구려 수나라의 전쟁을 재구성해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시작이 됐던
이 고구려의 선제 공격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영양왕은 불과 1만의 군사로 이 영주 지방을 공격한 뒤에 곧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로 이 수나라 문제는 이 대대적인 원정군을 고구려에 보냈던 것인데요. 이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는 이 많은 늪지대가 있고 또 지형이 험해서 아주 천연적인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또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군량을 조달하는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경우 원정군의 입장이 훨씬 불리한 것입니다. 어쩌면 고구려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계산에 넣었던 게 아닐까요? 고구려와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수나라가 이 선제 공격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원정에 나설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불리한 그 여건 속에서 이 고구려의 작전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자, 이런 예상 아래서 이 고구려는 전쟁을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이 전쟁은 철저하게 이 고구려의 주도하에서 진행이 되고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처럼 쓰라린 패배 이후 이 수나라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고구려 원정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수나라가 다시 한번 고구려에 도전해 온 것은 첫 번째 전쟁이 있은 지 14년 만인 612년이었습니다.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 정복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죽은 지 8년 만에 그의 아들 양제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 수나라의 113만 군대는 요하를 건너 고구려의 요동성으로 진격했다. 고구려의 관문이자 요동 최고의 요새였던 요동성. 고구려는 이곳에 50만 석의 군량미를 비축해놓고 수나라군과 전투를 벌였다. 수나라 군대는 3개월간 요동성의 성벽조차 넘지 못했다. 요동성 함락에 실패한 양제는 별동대 30만을 조직해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공략한다. 바다로 진격하는 수군 10만과 합동작전을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비사성을 중심으로 수나라 수군의 지원을 차단한다. 수나라의 별동대는 식량 보급이 없는 상태에서 진격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 장수 울지문덕은 수나라의 별동대를 물리치기 위해 유인작전을 펼쳤다. 이 같은 작전이 성공을 거둔 것은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에서였다. 살수 상류에 뚝을 쌓고 수나라 군대가 건너가기만을 기다리던 고구려군. 살수를 건너 평양으로 진격했던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군에 밀려 퇴각하기 시작하자 뚝을 무너뜨려 수나라군의 허리를 끊는다. 그리고 고립된 수나라군의 선두와 후미에 총공격을 가했던 것이다. 패주하는 수나라군 살조차 고구려군은 압록강까지 추격해 들어갔다. 당시 요동을 건너온 30만 군사 가운데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2,700명. 고구려의 대승이었다. 이후 수나라는 2차례나 더 고구려 원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참패였다.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뒤 수나라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리고 618년 수양제는 고구려 원정군 사령관 우문술의 아들에게 피살당한다. 그해 중국엔 이세민이 세운 당나라가 새로운 통일 왕조로 들어섰다. 그리고 이듬해 당나라는 고구려에 한 장의 국서를 보낸다. 우리나라와 귀국은
각자의 영토를 잘 보존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니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수나라가 귀국을 침공하여 피해를 입히고 우리 또한 피해가 크니 그것이 양국의 우호에 장애가 될까 두렵습니다. 먼저 당에 있는 귀국의 포로를 송환하오니 귀국에서도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국력이 쇠한 중국은 이렇듯 먼저 화해를 요청해왔다. 이로써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명실상부한 패자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는 1400년 전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통해 기록 이면에 숨겨져 있었던 진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져 있었던 인물 강이식이라는 영웅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가 이끌었던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밝혀보았습니다. 400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감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력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나라의 도전을 번번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여기며 동아시아 최강의 국가로 군림했던 대제국 고구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한 고구려의 참모습입니다.